안녕하세요. 큐엔님, SMS님, 상민님, 네. 우성님 안녕하세요. 준하님 안녕하세요. 태원님 안녕하세요. 청결아님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네. 금이 진짜 계속 올라갈까요? 비트코인하고 금이 제일 요즘은 관심 대상입니다. 올해는 다들 잘 마감하고 계신가요? 네덜란드도 그렇고 제일 그 브릭스가 아예 커머디티 가지고서 이제 그 바스켓 만들어 가지고 브라질 뭐 중국, 인도 이렇게 같이 쓰는 통화를 새로 만들겠다는 얘기도 있고 뭐 계속 이랬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달러의 종말이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계속 이제 얘기를 하니까 미국 달러 이제 패권 이제 무너진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얘기가 나온 지 한참 됐는데 계속 얘기됐고 저도 이제 작년에 꽤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도 몇 번 했던 것 같고 근데 특히 이제 이베스트 가서 얘기할 때 계속 뭐 거의 여러 군데서 이제 뭐 얘기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트코인 관련해서 얘기되면서 계속 더 얘기를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그림을 골드바랑 미국 달러랑 대결하는 걸 카툰으로 그려줘 그랬더니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어느 쪽 손을 들어줄까요?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미국 달러가 약세가 되는 걸 미국이 원할까? 요즘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예전처럼 달러 약세되는 걸 원하는 것 같은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서 골드랑 달러랑 대결하는 양상이 펼쳐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키로 계속 나왔던 거는 결국 이제 금리가 뭐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게 제일 핵심이었고 도대체 왜 이렇게 빠졌는지를 설명하기가 솔직히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빠져야 될 상황이었나? 이제 거기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말을 이제 열심히 만들었던 건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금리 인하 없고 인상 가능하다는 발언으로 금리 상승하고 미달러 강세, 잠깐만요. 샌프란시스코 금리 인하가 없고 인상 가능하다고 발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금리가 상승하고 그 다음에 강세로 이루어졌는데 이날은 이렇게 움직였는데 실제로 그 전날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화요일 날 경제 둔화되고 있어서 인플레이션 더 떨어지면 금리 인하 고려를 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부터 화요일이 이제 시초를 당긴 날이거든요. 여기 이제 수요일 시작이고 화요일 여기 시작 요 부분. 그래서 지금 이때도 보시면은 그 얘기하면서 달러 약세되고 그 다음 비트코인 확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금도 상승했어요. 그래서 화요일서부터가 이제 시작이었던 이제 트리거가 된 게 월러가 이제 트리거를 시킨 거고 트리거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다음날 나와가지고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또 딴소리를 했고 파월도 실제로는 또 딴소리를 했고 그러니까 의외로 이번 주에는 그 페드 멤버들의 코멘트에 의거해서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발언한 것만으로 봤을 때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은 별로 그렇게 막 이렇게 금리가 하락하는 발언을 한 거는 화요일 날 발언밖에 없는데 월러. 근데 월러가 매파였기 때문에 더 심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은 금리를 굉장히 많이 뺐고 그 바람에 러셀이 많이 올랐다. 라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우존스는 세일즈포스가 너무 이제 실적도 잘 나오고 급등하면서 실제로 다우가 급등을 해버렸다. 이때부터 2번. 이때가 이제 세일즈포스 나오면서부터거든요. 그래서 쭉 올라가 버리고 러셀도 금요일날 특히 금리가 많이 빠지니까 확실하게 올라가지면서 중소형주가 올라가면 실제로 경기 침체 부분은 어느 정도는 완화가 된다라고 시장에서 이제 생각한다라고 봐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달러도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금요일날 그런 걸 봐서는 기본적으로는 리스크 온 모드가 금요일날은 확실하게 펼쳐졌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리스크 온 모드면은 금이 강세일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달러랑 금이랑 반대로 가니까 지금 특히 달러금 반대로 가는 거는 차트에 보시면 거의 딱 맞아요. 금 상승 달러 하락, 그 다음에 금 상승 달러 하락, 그 다음에 달러 상승 금 하락, 거의 맞죠. 지금 보시면은 금 상승 달러 하락.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달러와 금에 대한 코릴레이션 반대로 움직이는 거는 굉장히 잘 작동을 하고 있는 시기다 라고 보면은 달러 살 거로 금 사고 있다라는 거는 확실하게 이제 전반적으로는 보여진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금강세 요인은 중국이랑 인도에서 금을 계속 사고 있어서 그런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간으로 보시면은 나스닥은 거의 포함, 그 다음에 S&P 거의 약 0.77%, 그리고 다우랑 러셀이 많이 올랐다. 근데 연간으로 보시면은 실제로 러셀도 좀 반등을 해줘야 해서 46%가 올랐는데 얘네 둘이 그러니까 이제 키 맞추기 제가 매번 말씀드릴 때 키 맞추기를 너무 오해되면 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는 약간은 좀 그냥 키 맞추기 정도라는 수준으로 생각이 들어요. 근데 펀더멘탈리 보면은 일단은 금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하락으로 완전히 자리 잡아서 크레딧 이벤트가 없다라는 가정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러셀이 상승하기는 생각보다는 어려운 펀더멘탈 시기니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환시장, 금리시장에서 보시면 금리시장은 뭐 완전히 쭉 원웨이 마켓으로 빠졌죠. 여기서 약간 오르다가 빠졌죠. 여기서 이제 코멘트 나왔던 시기였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유가 확 내려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천연가스 올라갔는데 이거는 월물 이전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월물 바뀌면서 조금 반등한 거라고 보이는데 전반적으로는 큰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전주 대비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 2.562%이기 때문에 유가도 2.16%, 그 다음에 구리만 3.32%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목요일날 이렇게 급락한 거는 오펙 플러스가 자발적 감산하기로 했는데 성명서가 없이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감산하는 거 이거 그냥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브라질 1년 1월 달에 이제 오펙 플러스에 합류한대요. 근데 이거 부분도 조그맣 금 얘기 잠깐 했지만 금하고도 연동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브라질, 인도, 중국 이렇게 해가지고 커머디티,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자재들 있잖아요. 배터리 만드는 원자재들 쭉 섞어가지고 코발트 뭐 이런 거 섞은 바스켓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국제 통화 비슷하게 쓰자. 그러니까 금 하나만으로 바스켓을 안 쓰고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끼리는. 그러니까 반 달러, 2달러 진영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브라질이 이제 여기 오펙에도 참여를 하면 그런 쪽에 좀 더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써드렸지만 구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 실제로 보면은 PMI 같은 것들이 좀 별로 안 좋게 나오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경기 침체기가 분명히 뒤집어져서 나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구리값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리스크 온 분위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국 금리 하락에 달러 하락세가 전환되니까 결국은 전반적으로 금요일은 완전하게 리스크 온 모드로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오펙, 그 다음에 첫 번째 여기 앞부분에서는 월러가 이제 원래 매파하고 월러가 얘기한 게 제일 잘 맞았었죠. 그래서 월러가 얘기했던 거가 이제 제일 시장의 임팩트를 맞추면서 금리 인하를 고려하는 쪽으로 이제 시장이 해석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움직인 거 보시면 금리 빠진 거라서 이제 국채가 제일 많이 올랐고
가격이. 그 다음에 이제 호주 달러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그에 반해서 이제 위안화 같은 경우 조금 밑에 있죠. 원화 밑에 있고, 그리고 엔화가 이제 약간 강세가 됐어요. 상대적으로 나머지 통화들 대비해서는. 그래서 원yen 같은 경우도 엔화가 어느 정도는 조금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종목을 보시면은 제일 저는 눈에 띈 게 이게요. PDD 23.2% 주간으로. 중국 회사잖아요. 지금 중국 다 망한다고 하고 있는데 혼자 나스닥에 있는 PDD인데 올라왔는데 얘가 이제 알리바바를 민 것 같더라고요. 중국에서. 그래서 얘가 이제 넘버원이 된 것 같아서 이 부분이 눈에 띄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플러스긴 플러스인데 일단은 사이버 트럭 발표했는데 큰 영향을 미치진 못했어요. 그래서 나스닥을 보면은 오히려 전반적으로 인공지능이 조금 약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이번 주는. 그래서 이번 주가 약간의 이제 기술주 쪽에서 약간은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한 주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빅테크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빅테크에서 지금 약간의 그 네거티브 뉴스가 될 만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반독점인 것 같아요. 지금 뉴스가 조금씩 보이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에 대한 반독점, 아마존에 대한 반독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반독점에 걸리면 이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진짜로 심하게 되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뉴스들이 나오는 것들을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 PDD 부분, 판두어도 얘네들이거든요. 그래서 52주 신고가, 알리바바 이커머스 PDD한테 내주다, PDD 홀딩스 3Q 어닝 서프라이즈, 개장전 14%, 이래서 이제 이 주간으로 23%가 오른 거죠. 모멘텀 지속이어서 모건스탠리 탑픽, 이게 쭉 요때 나온 거예요. 근데 이쪽 왼쪽에 가서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지하철에서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광고 많이 보이시죠? 지하철 그 문 있는데 옆쪽에. 그리고 물류센터도 한국에다 만드나 봐요. 그래서 쿠팡 독주를 위협한다. 그 다음에 한국 물류센터 가동 유력하다. 지금 물류센터가 PEF들이 다 물렸어요. 물류센터가 안 나가요. 지금 물류센터가 뭐 3개월, 6개월 렌트 프리 달라고 그러고 뭐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되게 어렵나 보더라고요. 많아졌대요. 생각보다. 갑자기 PE들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리츠 관련돼 있는 데들이 엄청 돈을 땡겨다가 그게 투자해서 만들어진 물류센터들이 엄청 많대요. 냉동 창고도 많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물량이 공급이 더 많아져서 되게 어렵다. 거기다 금리까지 올라서 되게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은 이런 시기에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을 들어오나 보구나. 물량 그 물류센터로. 그러면서 이거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거잖아요. 마동석 알리익스프레스 썼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분기인가 올해인가 동안에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에서 광고비로만 쓴 돈이 한 1,000억 원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 열심히 띄우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판도더 PDD 한테 1위 자리를 이커머스를 뺏겼다. 근데 여기서 드는 이제 인투이션 생각은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실제로 알리에서 파는 물건들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든 한국으로 수출하든 어디로 수출을 하든 생각보다는 제재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싼 물건이잖아요. 이거 반도체, 인공지능 이런 거 아니잖아요. 얘네들이 파는 것들. 그러면서 제 생각에 그냥 일반 소비자들이 쓰는 물건들을 우리나라도 벌써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알리에서 사는 거 되게 싸고, 그 다음에 그 PDD에서 산 다른 사이트에서 하는 사이트가 되게 싸서 그쪽에서 사가지고 했을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파는 가격이 뭐 많이 싸면은 거의 한 30-40% 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50%까지도 있대요. 조금 많이 사면.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쓱 이런 데는 다 밀려버렸고, 지금 이제 쿠팡이랑 이제 알리가 이제 경쟁해야 될 상황까지 올라오는 상황이어서 실제로 지금 알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느낌상 그 글로벌 비즈니스에 포커스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중국에서 만든 물건들이 너무 많다는 건 아직도 많은가 보구나.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가격들의 상품들을 보면 가격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중국도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은 내수든지 수출 두 개밖에 없는 건데, 결국은 내수 부분은 일단 부동산 때문에 아직도 힘들니까 물론 대출을 늘려준다고는 하고 있지만 근데 결국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쓰는 게 아닌가? 그런 거에 맨 앞선에 중국 알리익스프레스를 띄워놓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약간의 뇌피셜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화요일 날 홈세일즈 같은 경우도 예상 컨센보다는 조금 나쁘게 나왔으니까 이제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좀 적어지는 지표 전반적으로 다 적어졌어요. 인플레이션 우려는. 실제로 코어 PC 같은 경우도 0.3 예상 0.2였는데 0.2 나왔고 그 다음에 PC 인덱스 자체도 플랫이잖아요. MOM으로 전달 대비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연으로 보면 3.1 예상이었는데 3.0 나오고 그래서 지금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도 보면 ISM 같은 경우도 오히려 더 나쁘게 나왔어요. 그죠? 47.2 예상이었는데 46.7 나왔으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네거티브하게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하면 침체야. 소비도 안 좋아지고 가격도 하고 인플레이션 낮아지고 있네. 그 다음에 그나마 이 화요일날 나온 컨슈머 컨피던스만 좀 102로 좀 어느 정도는 예상보다는 컨센보다는 좀 잘 나온 거죠. 잘 나왔고 그 다음에 GDP도 잘 나왔고 이런 것들은 포지티브였지만 대체적으로는 금리 인상의 우려는 거의 없애는 지표들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날 나왔던 월러 스피치가 나온 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금리 하락하는 부분들이. 그리고 사이버 트럭은 좀 별로라고 얘기를 하고 예약 판매가 중단되는데 이거 왜 이러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디스인플레이션 징후는 확실하게 보이는 가운데 PMI들이 너무 하락하면 약간 침체 우려가 있으니까 너무 하락하지 않는 정도가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적들은 다 잘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또 PMI가 나오죠. 글로벌 PMI들이 나와요. 서비스 PMI도 나오고 졸트. 그래서 이번 주는 실제로 고용의 한 주인 거죠. 졸트 나오고 ADP 나오고 잡 리스크램은 원래 매주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용 지표, 고용 데이터, 난판 페이롤, 뭐 실업률, 에버리지 아울리 어닝 이런 거 다 나오니까 이번 주가 이제 키가 되겠죠. 근데 전반적으로는 지난번하고 비슷하거나 더 이렇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게 숫자가 나오지 않는 쪽으로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예. 그래서 오히려 어느 정도는 고용 부분은 이제 좀 식는 모습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여기 지금 벌 2개짜리긴 한데 유니트 레이버 코스트 QOQ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0.8이어서 지난번에 이제 깜짝 3.2인데 마이너스 0.8 보이고 있어서 이 마이너스로 돌아가는 거는 실제로 확 어떻게 이제 위아래로 점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점프 나오면서 해석이 확 바뀔 수도 있으니까 한번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딱 그냥 VS로 보면은 고용, PMI를 볼지 소비를 볼지 소비는 나름대로 견조해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고용은 조금씩 이제 낮아지고 PMI도 좀 나빠지고 있으니까 어느 쪽에다가 힘을 실어줄지 라는 부분들이 좀 이제 추가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부분들을 가지고서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석을 할지 침체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양쪽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금융시장 강세는 유동성 영향이지 않나? 지금 막 올라오는 거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역시 돈을 열심히 풀었던 게 결국은 잘 올라오는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림도 이거는 조금 잘 그려졌죠. 파월도 파월스럽게 그려졌고 그래서 금리 인하를 5번 한다고 이번에는 나왔어요. 그리고 3월부터 금리 인하예요. 지금 금요일자로. 그래놓고 이 단어는 인슈어런스 컷이라고 이제 쓰기 시작을 했던데 한경에서는. 근데 저는 그냥 이거 봤을 때 이 단어 보기 전에 그냥 생각했을 때 예전에 그린스판 있을 때 프리엠프티브 이징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단어를 안 쓰고 인슈어런스 컷이라는 단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왜 다르게 썼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인슈어런스 컷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근데 이걸 왜 해야 될까? 인슈어런스 컷을. 파월이 진짜로 인슈어런스 컷을 해야 하나? 이런 거를 한번 의심을 한번 갖고 어떤 뉴스들이나 로직을 세워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페드와치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은 이제 지난주는 보시면은 6월달 인하였잖아요. 네. 그랬는데 6월에서 지금 어디까지 올라나? 3월로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려온 게 얘는 3월달은 여기서 1로 내려왔고 5월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두 칸 50bp가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6월은 그대로예요. 그리고 7월은 여기서 25bp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9월, 11월, 12월은 내년 거 다 50씩 내려왔어요. 과연 근데 생각을 해보면 50bp 내려올 만한 뉴스가 있었나? 지금 쭉 얘기한 것 중에서 전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이게 50bp씩을 낮춰야 될 만큼 전 구간을 쇼텀을 그럴 만한 뉴스가 있었나? 월러
코멘트나 아니면은 파월 코멘트가 이럴 만한 영향력이 있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 이거는 약간은 그냥 저의 느낌은 수급 아니냐 이것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급 같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채권 매수나 채권 펀드가 엄청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냥 막 산 거죠. 그런 게 아닌가? 뭐 이런 뇌피셜입니다. 제가 숫자로 체크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3월 달로 넘어와서 3번에서 5번인데 여기서 나온다는 저는 프리엠프티브 이징, 그러니까 미리 사전적으로 미리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한다. 라는 단어가 전 떠오르는데 지금 단어 나오는 뉴스에서는 인슈런스 컷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뭐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사전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추겠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뒤에 나빠질까봐 미리 인슈런스를 컷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약간 뉘앙스는 좀 다른데 이게 95년도 하고 19년도에 있었어요. 2019년도에. 근데 95년도를 계속 얘기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95년도처럼 이제 프리엠프티브 이징을 한다. 이때가 이제 그린스판 나오고 이것 때 이징을 한 것 때문에 닷컴 버블 생겼죠. 그래가지고 닷컴 버블 때 이제 빠자작 하고 깨졌죠. 근데 닷컴 버블은 2000년이죠. 5년이나 뒤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결국은 주식가가 오르는 것들이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과거에 있었는데 과연 페드가 이걸 할까? 이건 시장 기대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시장 기대는 이렇게 이미 해버렸어요. 그래서 약간 좀 쏠린 것 같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쏠린 게 아니라면 과연 여기서 금리를 인하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 진짜 인플레이션이 마이너스가 보여야 되지 않을까? 3월 달에 인하하려면 그러면 진짜로 마이너스가 나올까? 마이너스가 나와야 2%대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예. 페드가 얘기하는. 그러면 이제 월라가 얘기한 것처럼 인플레이션만 잦아들면 금리 인하할 수 있어를 갖다가 해볼 수 있으니까 3월 달에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까지 수치가 보인다면.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마이너스 인플레이션까지 보일까? 그리고 또 그걸 갖다 침체라고 평가를 안 할까? 그래서 시장에서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펀더멘탈한 뉴스를 보면 침체와 마이너스 인플레이션이 보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금리가 내려간다는 이슈로 지속적으로 강세는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추세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어게인스트는 최대한 자제하면서 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75 확률만 유지했다라는 게 여기 보시면은 여기 6까지 있었는데 5.75 밖에 없어졌어요. 근데 아니 이렇게 해서 될 거면 여기 얘네들은 왜 두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금리가 막 50bp 내려가야 되는 상황인데 금리 올릴지도 모른다고 베팅하는 사람은 누굴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놓고 지금 24년도 한 해 동안에 125bp 인하인데 그래 놓고 125bp 인하할 건데 앞에 두 달은 금리 인상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현상을 봐서는 지금은 아직은 그냥 포인트마다 수급이 뭔가가 들어와서 물량으로 밀렸나 보다라는 게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커브도 보시면 여기가 2년짜리가 많이 밀렸어요. 그리고 5년짜리 25bp 밀리고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실제로 파월은 충분히 제약적인 기조를 달성했다고 자신 있게 결론 짓겠다가 아니라 결론 짓기에 이르며 그 다음에 정책이 언제 완화될지에 대한 전망도 아직 이르다라고 그래서 프리머처라는 단어를 써서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금요일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와장창 내려갔죠. 주가 와장창 올라주고 금요일날 그래놓고 우리는 정책을 더욱 긴축적으로 바꾸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왜 인슈어런스 컷 얘기 나오고 뭐 이런 느낌이 딱 들면서 고용 데이터 이번 주에 나올 거 미리 아나? 경기 되게 금리 내려도 될 만큼 고용이 되게 이제 좀 어느 정도 실업률이 올라오는 그런 데이터를 미리 봤나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들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3월 달로 이게 확 바뀌었어요. 5.25가 그리고 4.75에서 지금 4.25로 바뀌었고요. 네. 그래서 금리 커브 자체가 굉장히 다시 오히려 스티프해졌죠. 이쪽 위로 보면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10년 3개월짜리 같은 경우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10년, 2년은 위로 약간 올라갔지만 이건 이제 2년짜리 부분이 많이 이제 금리가 내려와서 스프레드가 좁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한 번 정도 그리고 지금 여기서 10년 3개월짜리 역전폭은 왜 일어나고 있을까? 라는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죠. 이거 여기는 왜 건드리는 거냐? 왜 안 건드리지? 이런 느낌인 거죠. 거기다 이제 5.75까지 보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서처럼 3개월짜리 하고 10년짜리 하고는 오히려 벌어지는 양상이 보여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는 나왔더라고요. COT 리포트가. 근데 결국 2주간 걸로 합산해서 보았을 때 결국 SM 매니저들은 계속 강세로 매수로 유지하고 있다. SM 매니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객이 돈 넣으면 산다. 그래서 개인들이랑 기관들이던 개인들 그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펀드에 돈이 유입이 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파란색이잖아요. SM 매니저. 지난주에 못 나왔었지만 지지난주도 되게 좋았고 지난주도 좋았어요. 여기 보시면 두 칸이 한 번에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나머지 것들은 다 오히려 매도가 늘고 있죠. 그리고 옆으로 플래신 거는 이제 개인들에 가까운 난 리포터블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CTA들도 점점점 많아지고 있고 헤지 펀드들 약간 이제 그 보고 안 하는 그 대형 기관들도 계속 매도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기관 포지션하고 반대쪽으로 시장 가더라. 그러니까 지금 한 18,000계약 정도 숏이니까 여기는 이제 숫자로 보면은 9만 계약록이니까 되게 크죠. 그리고 49,000 거의 5만 계약 숏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둘이 네팅을 치고 있고 실제로 딜러들은 시장 마켓 메이킹 하면서 18,000계약 정도 이제 숏 쪽으로 바이어스가 되고 있다. 그러면 전체적인 시장은 불리시 쪽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투자자 동향으로는. 그리고 이제 미결제약정 감소가 점점 더 심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78,000계약이 줄었죠. 그리고 보시면은 네트로 포지션으로 보면은 딜러만 롱이에요. 옵션 롱. SM 매니저서부터 레버리지 펀드서부터 전부 다 숏이에요. 전부 다 숏. 그러니까 볼륨이 확 줄어든 게 변동성이 높다면은 이것들이 볼륨이 높지만 변동성이 낮을 때는 매도했다가 깨질 때 터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매도를 실제로 많이 안 하니까 미결제약정들이 계속 줄어드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스닥도 유사해요. 나스닥 선물은. 그래서 실제로 SM 매니저들만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S&P랑 다르게 CTA들이랑 CTA는 약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서 제자리로 와 있죠. 약간 숏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비보고 전문 투자가도 매도지만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아요. 거의 중립에 가깝죠. 그러면 여기서 이거 두 개로 보면은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마켓 메이커가 숏 가고 그 다음에 SM 매니저가 롱 가서 포지션을 만들었겠구나, 시장을 만들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걸로 유출을 해보면 약간 꺾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은 지금 현재 보합 수준이었잖아요. 이번 주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옵션 쪽은 약간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제 딜러만 매수고 나머지는 매도인데 예, 포지션으로 보면은 그리고 레버리지 펀드들은 거의 뭐 중립에 가깝고요. 그리고 이제 볼륨이 너무 많지가 않아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유의미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결제약정으로 만들어진 제가 그냥 맘대로 그리는 페이오프는 4,450을 갖다가 풋 아웃라이트로 좀 매수를 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윗단위는 레이시오를 계속 만든 것 같아요. 앞에 거 사고 뒤에 거 팔고 더 많이 파는 거죠. 2배로. 그러다 보니까 매도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4,700이 고점인가? 여기에다가 엄청 이제 세웠죠. 이번 주 만기 8일날 만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만기가 이제 변곡점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생각하는 이제 15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두 번 다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이제 15일 만기는 11%, 앳더머니로 10%. 그래서 지난주 대비해서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올랐어요.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내재 변동성 스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스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주가가 현재 지수보다 오르면 약간 이렇게 오르면 변동성이 떨어져야 돼요. 근데 이번엔 변동성이 올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이쪽으로 가도 오른 거기 때문에 실제로 찍어놨던 것보다는 많이 올랐다. 그래서 변동성이 되게 많이 올라서 이번 주는 옵션 시장에서 시장의 움직임이 좀 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도 시장 변동성이 좀 커지는 쪽으로 베팅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3주 됐죠? 그래서 이 미결제약정 4,580과 4,600 롱으로 디지털로 질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포지션이 미결제약정이 이번에는 그렇게 이번 주는 줄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는 완전하게 앳더머니가 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인더머니라서 시간 가치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유지되만 되고 있으면 이제 롱 감마가 아니라 이제 여기서부터는 숏 감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600이 넘어가기 때문에 넘어가고 나면은 계속적으로 그냥 이제 돈 치는 전체적으로는 시간 가치만 먹기 때문에 이제 되게 안락하게
유지가 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변동성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더 많이 오르면 그냥 A 가만히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 올라가는 양에 따라서 시간같이 먹는 거에 따라서 포지션을 줄일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4,600 선이 뭐 15일 날 기준선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좀 상승하면 4,700 찍고 그냥 옵션만으로만 보면 그 4,600에다 딱 내려놓고 요거 행사시킬까 이거 행사시킬까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이제 또 공방을 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림상으로만 봤을 때는. 네. 그리고 이제 테크니컬 보시면은 이번 주 같은 경우 여기 이제 5개가 요거거든요. 월, 화, 수 쫙 올라갔다가 그 위에서 아래로 확 내려온 다음에 밑꼬리 달고 다시 올려놓고 금요일 날 다시 좀 바닥에서 출발해서 쭉 올리면서 끝냈죠. 네. 근데 결국 계속 말씀드리면 추세는 나의 친구. 일단 어게인스트로 최대한 가려고 하지 마라. 이번에 좀 포지션을 잘 못 잡은 거죠. 이런 포지션이면 이런 데서 뚫어서 잡은 다음에 그냥 롱 들고 계속 있어야 되는 시기인데, 지금 롱을 빠지면 잡겠다라고 이제 너무 이제 욕심 부리다가 못 잡고 계속 그냥 무포로 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하락하면 매수하는 걸로 지금도 테크니컬리는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빅스 같은 경우도 실제로 주가가 올랐잖아요. 이렇게 거의 전고점 베낄 거거든요. 베꼈는데도 불구하고 변동성들이 오르고 있다. 예, 빅스도 약간 올랐고, 그 다음에 원데이 빅스도 많이 올랐죠. 하루짜리 빅스도. 그 다음에 나스닥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변동성들은 오히려 내재 변동성들은 상승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얼라이즈 변동성은 이제 5.56이니까 엄청 낮아졌죠. 예. 그래서 지금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는 변동성이 좀 실현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이런 단어들이 조금씩 나와요. 뉴스로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빅스 레벨로 돌아왔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 밑에 여기 레벨이잖아요. 이 레벨, 여기 레벨. 이게 지금 한 7월 달서부터 레벨. 그걸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 이게 지금 이제 여기 코로나잖아요. 여기 코로나인데 보시면 여기 밑에 선 봤을 때 어떤 이벤트 생길 때마다 이렇게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전반적으로는 여기 선보다 아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여기 잠깐 아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올라와서 다시 올라가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침체 오면서, 근데 지금 다시 밑에라 박았어요. 따라 내려왔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이 빠지면 생각보다 볼이 못 올라와요. 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작은 박스권 내에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없잖아 있는 거죠. 박스로. 물론 뭐 진짜 침체 나오고 난리 난다. 뭐 그리고 신용 이벤트 생긴다. 그럼 뭐 이런 바가 하나는 나오겠지만, 실제로 서브프라임이 아니죠. 코로나만큼의 조정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예. 뭐 대공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보시면은 내재 변동성들이나 빅스나 뭐 원데이 빅스나 다 하락형이어서 시장 자체는 그렇게 우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차트도 마찬가지 실현 변동성이 너무 낮은 레벨에 유지되고 있는데 내재 변동성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장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지난주 고점은 16,678로 전전주에 있었던 이 점 뚫고 올렸던 거를 더 뚫어서 이제 119 돌파해서 지금 다시 고점 한 번, 두 번 뚫은 거예요. 지난주에도 한 번 뚫었고, 이번 주에도 주간으로 보면 두 번 다 뚫었고, 그러다 보니까 상승 추세가 어느 정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과매수권에 있으니까 좀 빠지면 사자. 근데 너무 많이 빠질 거 기다리다가 못 사니까 이제 조금 저번보다는 조금 더 어그레시브하게 사자. 그래도 그냥 지금 이 레벨에 그냥 사자는 좀 싫다. 그냥 없으면 무포로 버티자.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횡보를 간 거죠, 지금. 그리고 MACD 조정 구간, 과매수권에 있으면서 약간 이제 꺾였죠, 이미. 그래서 보통 이제 꺾이면 여기서 같은 경우도 이렇게 꺾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꺾여서 또 올라가요. 이게 추세가 살아있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셔야 될 것 같고, 하락시 매수하는 전략이 나와 보인다. 그리고 이제 길게 보면은 여기 빨간색 선하고 여기 빨간색 무빙 에버리지 121선하고 두 개가 거의 만나잖아요, 이번 주에. 여기까지 급락하면 그러니까 한 2레벨 근처에서 사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사면은 일단은 그냥 추세에 따라가는 거에 이제 좀 같이 따라가는 추세에 이제 뭐 올라타는 그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 매번 보내드린 건 이건 애더머니 볼로 해서 제가 가져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업데이트 안 됐나 보네요. 앞에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숫자가 맞는 거예요. 예. 나스닥 빅스 14.11이에요. 예. 그래서 요 숫자는 계산된 걸로 들어갔을 거고, 요거만 업데이트가 안 된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도 거의 완전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올라와서 끝난 횡보된 장이었다. 나스닥으로만 보면.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그냥 범위 만드는 거는 무서워서 계속 범위를 크게 만들고 있는데, 이거 보통 지금 현재는 4일짜리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승은 좀 이제 너무 이제 고평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과매수 국면이니까 원 시그마 레벨에다가 위를 두고, 그 다음에 아래쪽을 조금 더 열어서 이제 투 시그마 레인지를 한 이렇게 정도로 그냥 잡아보고 있어요, 지금 최근 들어서는. 그리고 이제 선물은 한 35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선하고 지수랑 차이가 있으니까 뭔가 개인 트레이딩 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 보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이건 이제 지수니까 다, 그러니까 선물로 하는 거는 이 가격이 아니다라고 미리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현재는 어쨌든 여기서 보시면은 과매수 국면이니까, 예. 그리고 약간 꺾였으니까, 예. 그래도 좀 대단한 거는 이 큰 그림으로 보시면은 여기서 딱 찍고 올라갔어요. 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게 15일선인데 15일선 찍고 바로 양봉으로 전환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불리시한 센티먼트도 테크니컬리는 좀 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 그냥 숫자들은 지금 위에 있는 거에 맞춰져서 한 750 여기 정도, 여기 선 정도 거쳤을 때 한 번 정도는 사자. 그 다음에 저번처럼 이제 못 사면 안 되니까 조금만 빠져도 한번 사보자. 그리고 더 빠져서 여기 오면 더 사보자. 그 손절은 한 5일짜리 2시그마까지 깨지는 수준이면은 뭐 이거 추세 다시 그냥 다 깨진다라고 보고서 그냥 바꾸고, 아닌 경우라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급등해서 올라가면은 위에 여기 선 닿는 수준까지 올라가면은 매도했다가 손절 짧게 주고, 그 다음에 익절 줘가지고 나오자. 214포인트 정도 먹으면 나오고, 손절은 그냥 반대로 거꾸로 가면 그냥 치고 나오자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